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교전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마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금융 제재로 인해서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 크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 강한 흐름 보여주다가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양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시장에는 계속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3월장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 시각 보도본부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와 전화 연결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지금 지상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막을 올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2가 연결성의 촉발을 주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지 시간 28일 개막하는데요. MWC 2022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나흘간 열립니다. 앞서 2020년에는 취소됐고 2021년에는 연기됐었는데요.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정상적으로 개최되면서 세계 155개국에서 1,500개 넘는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MWC는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핀테크, 인공지능 등 모바일 분야 신기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 AT&T, 프랑스 오랑주, 독일 포다폰 등 주요 통신사 최고 경영자와 노키아, HTC, 퀄컴 등 통신 장비 회사 CEO 등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면서 메타버스, AI 등 세계 모바일 기술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만 해도 많은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기업들의 참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 중견 중소기업 53곳, 스타트업 51곳 등 110개 가까운 기업이 MWC에 참가합니다. 삼성전자는 528건 규모 부스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노트북으로 이어지는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갤럭시 S22, 갤럭시 탭 S8, 갤럭시 워치 4뿐만 아니라 전날 처음 공개한 노트북, 갤럭시 북2 프로 시리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SKT는 메타버스 콘셉트로 전시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부스의 입장에서 퇴장할 때까지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SKT는 지난해 7월 출시한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와 국산 AI 반도체 사피온 등을 전 세계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KT는 디지털 혁신의 엔진 디지코 KT를 주제로 전시관을 열어 AI와 로봇을 활용하는 국내 서비스를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LG U+는 일반 관람객용 전시관을 운영하지 않고 5G 서비스 시연존을 운영하며 확장현실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 코테라는 국내 84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고 유럽 중동 지역 바이어와 투자자를 불러 상담을 주선하고요. 정부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3월 1일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기도 연설을 합니다. 네, MWC 2022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을 한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4차 접종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면역 저하자 중 사전 예약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4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당일 접종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지만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한 이들이 오늘부터 접종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약 130만 명으로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RMNA 백신을 접종합니다. 현행 방식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해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전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면역저하자와 함께 요양병원 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도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데요. 요양병원 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도 3차 접종 완료 120일 이후부터 RMNA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한데 집단 감염이나 방역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라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4차 접종자는 451명으로 현재까지 누적 4차 접종자는 약 18,014명입니다. 권근용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요양병원 시설은 대체로 지난해 11월 중순에 3차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만 2월 중순에 접종 시점이 도래하고 28일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4차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지금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이 백신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11개 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의 방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오늘부터 3,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이번 주 내 군 인력 1,000명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방역 패스 일시 중단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업계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한 움직임인데 오늘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전문 무역 상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 무역 상사는 수출입 영향이 우수한 무역 전문 기업으로 지정된 상사로 현재 332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S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한국무역협회, 수입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사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 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 운송 차질, 대금 결제 애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미 정부의 대러시아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산업부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산업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여 본부장은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미 정부 고위층도 직접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에 개설된 전담 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와 함께 물류 거래 차질 해소,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산업부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위원회 러시아 데스크는 지난 24일 본격 가동된 지 이틀 동안 미국의 제재에 따른 산업별, 품목별 대러시아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총 60건의 문의를 접수했고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중입니다. 코트라 무역협회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해소 전담 창구가 개설됐고요.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 불가능하므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대러시아 수출 통제 동참 문제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정보 제공과 애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출입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의 장민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들여다봤고요. 시장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미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아시아 주요국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대러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죠. 오전장에 상승세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2% 오른 267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을 했지만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빨간불은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데요. 현재 0.53% 강세 보여지고요. 87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2,442억 원 매도세 보여집니다. 기관도 2,767억 원 현재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동일하게 들어오곤 있지만 매도폭을 키워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기관은 655억 원, 외국인은 509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건설에 지연이 되고 있는 1, 2호기와 또 신고리 569호기를 언급하면서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라고 합니다. DTNC 국내 상장사 가운데 유일하게 원전 관련 인증기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1%대 강세 보여지고요. 보성파워텍은 29%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전산업도 현재 9%가 넘는 상승폭 보여지고요. 12,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러 규역 규모가 273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자동차의 수출 규모가 25.5%로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자동차 부품이 15.1%를 차지했는데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면 해외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재 1%대 낙폭 보여지죠. 지난해 러시아양 판매가 수출의 8%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도 1.33% 낙폭 보여지고요. 현대위아도 현재 4.3%의 낙폭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동반 약세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스 공급의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신풍제약도 오늘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캡 우크라이나 사태로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 조달이 끊기게 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GM과 리비안 등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성에너지는 전쟁 발발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관련주로 묶이면서 수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채권단의 관리 체제가 마무리됐다라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풍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가 임상실험에서 안정성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증 환자에게 효능이 크게 보인 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0%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34,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녹십자가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낙폭 키워나가고 있죠. 다소 아쉬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 FDA로부터 면역 글로불린 제재에 대해서 허가 연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그룹주들이 오늘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7%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안랩이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죠. 전일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과정을 공개하는 등 단일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대 낙폭 보여집니다. 64,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까지 기차 상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오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M, LNF, 컴투스 홀딩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IG넥스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 LNF, 파라다이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에서 보듯이 오늘 뚜렷하게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순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좀 반등을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도 양 지수가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그동안에 이제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소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치도 기존에 이제 0.5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좀 높았었는데 지금 이제 0.5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4%까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다는 점이 역시나 최근 시장 반등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쟁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친원전 관련 발언에 힘입어서 이러한 원전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이제 3월 미 FOMC의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약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역시나 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에 좀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토픽으로 알아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도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증시 흐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지난주 큰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2.5%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6%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보다는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 미군 파병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좀 안정화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파병 없이 경제 제재만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일단 주말 동안 좀 바뀌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예상보다 좀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점이거든요. 특히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한 제재가 없었고요. 그리고 스위프트에 대한 퇴출 문제도 상당히 좀 신중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좀 상당히 안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또 기대도 같이 한 몸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월초 월말로 인해서 각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릴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또한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도 시장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ISM 관련 지수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 그 다음에 미국 신규 실업 수당이나 아니면 실업률,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까지 확인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유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을 좀 심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변동성이 예상되는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련 회담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견례 수준으로 큰 기대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 큰 기대가 없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담보다는 차후에 진행될 회담 일정을 이제서부터 잡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서방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오늘 하루 회담 때문에 시장 심리가 확실히 돌아선다거나 하기보다는 아마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향후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양측 간 평화 회담에 관련된 이제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전쟁 자체가 계속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어떤 강도로 할 거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다시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제 제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105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국제유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글로벌 주요 원자재 생산 국가다라는 건 많이 아실 거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위프트 관련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경제 제재에서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는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스위프트에서 지금 러시아를 이제 퇴출시킨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러시아 은행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은행만 퇴출시키는 걸로 일단은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출되는 은행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만약 퇴출되지 않은 은행들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거고요. 아마 그 은행 창구를 통해서 러시아 수출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아마 중장기적인 영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 전쟁이 계속 조금 장기화될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격이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강하다라는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쟁이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 원자재의 공급 불안은 좀 더 심화될 그런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유가라는 부분은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가 있지만 미 이란 핵 합의라는 부분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이란 간 핵 합의가 지금 많이 진척이 된 상황으로 조만간 타결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핵 합의가 타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재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란의 원유 수출은 미국이 제재하기 전에 일일 한 380만 배럴 수준으로 이제 그 생산량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한 3분의 1 정도의 생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부 석유 수출을 못한다라고 해도 이란이 조금은 그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유가 관련된 부분은 급등하기보다는 아마 점진적인 상승 쪽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에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국내 기업에는 어떤 직간접적인 피해들이 예상이 되나요? 네, 지금 스위프트에 퇴출한다라는 것은 그 대외적인 수출입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출입이 일단은 막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국내에서 그 러시아 쪽에 수출이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이나 아니면 그 철강 관련 쪽에 일부 영향이 좀 미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러시아 현지 공장의 생산 대수가 현대차 전체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도 좀 우려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오늘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반도체 관련 쪽은 일단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장보다는 그 관련된 원자재 쪽의 가격 변동폭이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러시아 관련돼서는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에는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 고점 부근까지 일봉상의 전저점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시장의 흐름과 오늘 강세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강세 업종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월, 2월 달 시장이 참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드디어 오늘이 2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연휴를 마치면 이제 3월 달 시작이 되죠. 3월 시장은 아마 방향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1월 달에는 긴축 이슈였죠. 연준의 긴축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출발시켰습니다. 이 긴축을 좀 시장이 받아들일까 했는데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2월 달 다시 지배를 했죠. 시장은 언제나 이슈와 테마가 항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투자자는 방향을 봐야 돼요.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시장은 이제 이러한 외부적인 악재를 얼추 반영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의 어느 수준까지 녹여내리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다 반영이 됐다. 이러한 투자자분들은
이제부터는 포트를 정비해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이 지배를 해서 좀 더 지켜보겠다 하시면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가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은 우크라이나발 불확실성은 서서히 잦아들면서 다시 시장 본연의 기업 실적과 글로벌 경기로 돌아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연준조차도 정책의 방향을 경로 의존적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1월 달에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떨어졌던 거죠. 연준이 이제 3월달 15, 16일 날 열립니다. 이때 올해 관통하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일정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방향을 잡고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3월달 연준에서도 앞으로 금리 행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지표를 보겠다고 하면 시장은 다시 연준이 방향을 줄 때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한 국면에서도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면서 이익 증가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는 인플레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오르죠. 중요한 거는 인플레의 주요 요인이 원자재와 임금이에요. 근데 임금이 오르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건 그대로 수요의 전가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죽으면은 경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임금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살아나는데 이 수요에 걸맞게 가격 전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동성장에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유동성장에서는 모두 오릅니다. 모두 오르는데 실적 장세로 넘어와서 지금처럼 역금융 장세로 돌아서면은 이익단이 훼손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통해서 기업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기업 위주로 굉장히 선별적으로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슈나 뉴스에 따라서 자꾸 타이밍에 대해서 눈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시장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점에서 정확히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정확히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타이밍은 시장에 굉장히 오래된 숙련된 투자자도 확률을 따져보면 한 70% 남짓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믿고 내가 두 번에 걸쳐서 확률을 맞추려면 이렇게 맞춰도 70%씩 두 번이면 50%가 안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타이밍을 잡아서 내 계좌 수익을 올리겠다는 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자는 언제나 어려운 장에서도 시장에 머물면서 대안을 찾고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올바른 전략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계속 넘쳐날 때에는 그 변동성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내 계좌의 듀레이션,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건데 이 전략은 다른 게 없고 비중 조절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에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시장 의풍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담고 싶은 종목을 담고 이 시기를 기다리면 이러한 때는 또 지나가고 시장이 빠질 때는 매번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또 어느 순간 방향 잡고 올라가면 언제 그러는 듯이 어려운 시장을 넘어서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을 보면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가 이제 방향 전환으로 크게 이슈를 잡고 또 방산 부분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이 추세적인지 일시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 투자자분들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믿고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결과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 지금은 시장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굉장히 집중을 가지고 쳐다보면은 조만간 시장의 물결이 바뀔 때 새로운 흐름 속에서 주도업종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 2월 달에 어려우면 어느 순간에 이제 다 극복되고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로 가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이 충격을 받았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솟는 국제 유가까지 자세하게 시장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ISS의 이지한 대표와 증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한입니다. 네, 이 러시아 증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줄 충격들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려했던 이제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현실로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시에 반영되는 타격 정도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목요일날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급반등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제재안이 나오자마자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발, 특히 이제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알루미늄을 포함해서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시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가중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 더 반영이 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던 이유는 미국의 첫 번째 제재안이 나왔을 때 이런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든다면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노르스트림 같은 이런 가스관을 차단하거나 혹은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를 한다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제재안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일종의 안도랠리가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주말 다시 미국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는 카드, 어떻게 보면 초강경 카드를 꺼내면서 다시 오늘 증시가 조정 양상을 보이는, 미국 선물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대한 그 증시에 대한 파급 효과는 사실 예측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지도 않고, 대부분은 어떻게 나오는 반응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런 그 장기적인 증시의 상황과 단기적인 리스크의 상황이 교차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반응을 러시아 증시만 단순히 놓고 보더라도 목요일날 장중에 40%가 넘는 급락,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26%가 넘는 급등, 정말 이제 예측 불허할 정도로 변동성이 단기간에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그 단기 변동성에 편승해서 단기적인 전략을 펴주신다면 상당히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중심을 잡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그 시시각각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요동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러시아의 국제 결제 시스템 배제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신다면, 사실 유가 차트를 선물 차트를 잠깐 보신다면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100달러를 살짝 상회했던 유가가 오히려 전쟁 발발 이후에 급격히 꺾이면서 90불 초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분이 만약 이 정도 수에서 넘어갔다면 오히려 유가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찬스였는데, 주말에 다시 결제 시스템 배제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보시면 유가가 다시 6%대 급등을 좀 하면서 지금은 100불을 놓고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천연가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5불을 넘어가서 이전에 고점이었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던 부분이 오히려 5불 직전에서 꺾여 내려오면서 천연가스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주말 역시 이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시 당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결국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잦아들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판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전쟁이 전면전 양상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예상했던 유가가 120불을 단순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일단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결제 시스템 배제라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증시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만큼 지금 현재 당장 유가가 100불을 넘어가서 120불을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전쟁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감만큼 당장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유가와 천연가스에 대한 혹은 원자재에 대한 우려감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상당히 큰 부분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좀 낮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기보다는 일단은 최소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추세적인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려했던 것만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실제로 유가와 천연가스가 폭등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일단은 정치 파급 효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제 유가와 또 천연가스 가격까지 좀 알아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포인트가 계속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2,67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증시가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조정을 상당히 가격적으로 크게 받았고, 이번에 다시 러시아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과 지수의 하락폭 대비를 좀 본다면 그동안 지난 7월 이후 우리 증시는 상당히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요. 다만 이제 이런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러시아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우리 증시가 미국이나 유럽 증시 대비로 해서 하락폭이 오히려 더 작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7, 8개월간 처음으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증시가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원인은 외국인들의 어떤 웹도덕 현상, 선물 옵션에서의 웹도덕 현상과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수급이 바뀌기 시작한 게 지난 작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전환이 되었고, 이후에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워낙 큰 압력에서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 이제 11월 11일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을 잠깐 좀 찾아보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최근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리스크 관리의 폭이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순매수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최근에 1월 달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단발성 매도 물량 압박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 넘는 수매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아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아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이전에 전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동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주식 매도와 선물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풋옵션에서 한 400억 정도 해지 물량을 일부 걸면서 단기 충격에 대비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은 글로벌 증시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매도 압박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3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에 속하고, 만약에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강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업종별 등락을 보면 그 외국인이 매수했던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 간의 편차가 아주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 압박이 굉장히 컸던 섹터들은 뭐 제약 바이오 섹터를 비롯해서 그동안 뭐 기계 섹터, 여기 이제 서비스업, 특히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비대면 관련된 서비스 섹터 쪽 포함해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부분을 좀 본다면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은행 업종, 외국인들이 한 2천억 대 이상 매수를 좀 들어왔었고요. 여기에 증권이나 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한 자릿수 대 초반에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혹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와 관련된 쪽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도 1%대 낙폭에 그치면서 외국인들이 한 4조 7천억 이상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난 11월 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매집했던 그 섹터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섹터들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약세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을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증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지난 7월 달로 한 7, 8개월 조정을 받았고, 3월 달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어느 정도 저점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 시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단기적인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증시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매집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이해상승 구간에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쫓아다니면 큰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주도 섹터로 넣을 수 있는 그 모멘텀 살펴본다면 역시 뭐 엔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혹은 경기 관련된 확장주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엔데믹과 실적, 저평가,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 이 네 가지 모멘텀에서 두세 개가 겹치는 종목 섹터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이 우리가 7, 8개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면 어쩌면 지금 단기적인 낙폭 가대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매집할 수 있고 레벨업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장기 종목들을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엔데믹 금리 인상 관련되어 있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업종들, 혹은 엔데믹 관련되어 있는 여행, 항공, 특히 경기 확장 쪽으로 최근에 건설이나 철강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경기 민감주 등 실적에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여기에 지금까지 저평가됐던 종목들까지 좀 추려본다면 몇 개 종목군들로 섹터별로 좀 압축이 됩니다. 이런 종목이나 섹터들 위주로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로, 분명히 이번 주는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의 진행 단계, 우크라이나 수원 키예프가 점령당하는 그 불안한 심리감에 따라서 증시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데, 그 변동성에 편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분할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3월 전후까지 야금야금 모아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SS의 이지환 대표와 증시 인사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